신증호의 마켓뷰 시간입니다. 자산시장의 두 축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죠. 그 연결고리에는 또 건설사가 있습니다. 올해 악재일로의 험한 업황을 겪고 있기도 한데 이분 모시고 돌파구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신동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악재일로의 건설업계라고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건설사들 하나하나 꼽으려면 상당히 많거든요. 주제부터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눠야 될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도 악재 순환을 겪고 있다. 사실 이렇게 악재라고 하면은 투자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지금일지 조금은 더 늦어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건설업계 GS발 검단 쇼크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악화가 있었는데 이런 건설 업황을 둘러싼 악재들이 조금 소멸이 됐는지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동산 경기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이나 수급 지표들로 봤을 때는 이미 회복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거래 가격부터 우선 보면 올해 들어서 이미 올해 1월 초부터 전 지역에 걸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네. 그리고 미거래 주택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2분기 말부터 이제 핵심 지역 위주로 상승을 시작했고 지방권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은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하락 폭도 상당히 올 초 대비해서는 눈에 띄게 둔화가 되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지수 역시도 올해 들어서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미 바닥은 터치를 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매매 거래량과 함께 가격 그리고 수급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분양 경기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 말이나 올 초와 같은 어떤 전방위적인 침체는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는 완전히 단지 바이 단지로 어떤 사업성이 입지가 좋은 단지는 분양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분양 경기가 이전처럼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좀 산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회복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20년도나 21년도와 같이 주택 호황이라고 부를 만한 사이클에 진입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말 즈음으로 그 시점을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지금의 이런 점진적인 속도로 서서히 회복되는 정도가 오랫동안은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업장별로 조금은 봐야 된다. 네. 분양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분양 경기 사업장별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부동산 PF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PF 사실 중소건설사들은 지금 이틀에 3일에 하나꼴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소건설사들의 도산은 사실 또 지방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PF 시장을 회복을 위해서는 물론 정부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건설업종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PF 문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부동산 PF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 네. 그 사업 자금을 조달할 때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 대출을 내주는 금융사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대출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나 또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 그리고 시행사들도 많이 줄어든 게 지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융사들 입장에서 이런 시행사의 사업성을 신뢰하지 못해서 돈을 내주지 못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이라는 건 결국 분양이 잘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PF 이슈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분양이 잘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 매매 수요가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주택 매매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결국엔 금리거든요. 금리. 그래서 지금 높은 수준의 이 금리가 안정화되는 게 가장 우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거시적인 문제고 그래서 사실 건설사의 입장에서
개별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이런 PF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은 사실 딱히 없다고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F가 사실은 상당히 저금리일 때 난발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뭐 중소형 증권사들은 또 브릿지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제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풀리려면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금리가 지금 낮아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수요를 조금 유발시키려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를 자극할 텐데 네. 지금은 가격을 결정짓는 수요 중에 하나가 금리, 이 대출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켜주면 좋다라는 건 이건 좀 막혀 있고, 네. 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또 전체적인 이제 집값을 낮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가 이번 주 추석 전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합니다. 예, 추석에 많은 분들이 만나면 부동산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좋다 얘기 나오는 거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까 조금은 이제 우리도 좀 찾아보자, 이런 어떤 건설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주택 공급 대책 일단 포인트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건설 업황 회복에 실효성이 있을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한 예상되는 핵심 내용들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네.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PF 관련된 정책들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3기 신도시 공급을 그렇죠. 조금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PF 대출의 경우에는 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그 자금 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이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토지 전매 규제 완화 또는 토지 리턴제 같은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의 공통점은 사실 착공을 당장 늘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원책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PF 대출 만기를 늘려서 사업장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또 미착공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토지를 다른 사업주에게 처분을 하면서 이 사업에서 손을 쉽게 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새로운 사업주를 찾아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지원책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장들이 지금까지 착공을 미루고 있던 이유는 결국에는 수요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토부가 이번 정책에서는 수요를 자극할 만한 내용은 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착공이 많이 늘어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업황의 재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책 하나만으로 건설사 입장에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물론 그런 사업장들이 EOD가 나고 디폴트가 나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PF 조달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급자들의 자금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준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의 침체를 막아준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요 진작 정책이 아닌 만큼 이 정책으로 인해서 착공이 단기간 내에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거나 업황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바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애초에 건설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실적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대치된 대치되죠. 스탠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 하나만으로 지금 이런 막혀있는 건설업황이 다시 한번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가격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네. 최근에 그리고 우리가 뭐 조만간에 뭐 하루 이틀 사이겠죠, 공급 대책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를 조금은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도 이제 버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질질질 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건설사의 어떤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 중에 국내가 좀 꽤 많은 업체들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국내는 정말 힘들다. 그러면 해외 쪽에서의 수주,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이 이제 강화되면서
한마디로 해외 쪽의 매출이 조금 압도적으로 좀 나타나거나 어떤 변화의 기회를 차지하는 건설사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내부에서의 답답함을 외부에서 풀어보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사실은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이슈입니다만 뭐랄까 이제는 조금은 이 러우 그리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약간 좀 그 내부적으로는 조금씩은 재건을 하면서 가는 전쟁 이렇게까지 보긴 하던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호재는 확실히 맞습니다. 호재는 맞다.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 회복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더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히는 실적과 수주를 주택 외 사업에서 그리고 특히 해외 쪽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실적 그리고 수주 측면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건설사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이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전쟁이 모두 끝나고 재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때 그 수주를 따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미 레포를 쌓아놓은 상황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래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모두 건설업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종목을 고를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네. 아무래도 지금 어쨌든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쌓아가면서 뭐 EDCF 공여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을 하는 등 그 논의가 확실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스케줄로 사용을 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스킴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좀 더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가름을 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뭐랄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필요한 거니까 호재는 맞는데 언제 될지 누가 될지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뭐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하게 되면 테마로 막 움직이는데 이런 분위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지는 조금은 나중을 위해서 이런 업종, 이런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옥석 가리기를 조금 짧게 해주시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서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논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특정 종목들을 미리 조금씩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가면서 좀 대비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종목들을 고를 때 이제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재건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그렇죠. 공종이라고 한다면 토목과 인프라 쪽입니다. 토목. 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지금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에 포함이 된 기업 또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꼽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와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폴란드의 경제사절단을 파견을 하면서 뭐 건설협회끼리 MOU를 맺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된 기업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업들 중에 주요 건설사를 좀 추려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이 네 가지 종목 정도입니다. 상장 건설사 기준으로. 그러네요. 그리고 이 중에 저희 회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정도가 있고요. 실제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모두 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크라이나 또는 폴란드와의 네트워크도 계속해서 구축을 해가고 있고 현지의 지사를 설립을 하거나 또는 그 정부 또는 현지 업체들과 MOU를 계속해서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네. 아직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실적이나 주가가 우크라이나 재건에만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업체보다 종목의 경우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정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지금으로서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까지 들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건설업이 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PF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닥권을 진입을 하는 거고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포텐셜이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건설사를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고 이제 10월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10월 하게 되면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해서 건설업에 대한 뭐 관심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그랬을 때 또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건설업 중에서 가장 앞으로 기대할 만한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택 경기의 사이클 재진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안정화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이후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준금리 변동 이후에 이게 분양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일단 내년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초 정도로 주택 경기가 다시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 경기가 여기서 더 침체될 만한 리스크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바닥을 지났다고 볼 수 있고 또 내년에 있을 그 주택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미리 건설주를 담아두기 시작하는 전략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회복이 올해 내로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그 기간 동안 주택 외적인 사업 그리고 비주택 사업이나 해외 쪽에서 실적과 수주를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파트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일단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풍부하게 가져가고 있고 또 상반기 중에 아미랄 프로젝트라는 6조 원이 넘는 상당히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역시도 이라크나 뭐 나이지리아, 리비아 이런 본인들의 거점 국가에서 수의계약 베이스로 수주 잔고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쟁 입찰 방식보다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이제 해외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축적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해외 쪽 모멘텀을 조금 더 함께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동시에 내년도에 있을 그런 주택 업황의 사이클 재진입의 수혜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대건설을 탑픽 그리고 대우건설도 또 유의미하게 보실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경기에 사실 뭐 딱 하나의 변수만 고르자면 금리라고 보셨는데 뭐 금리가 일단은 내년에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 그러면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건설사들의 악재도 지금은 이제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신동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